안녕하십니까. 올바른 구강 근기능 발달을 위한 바이오 테라피의 Q&A 4장, 5장을 발표할 1년차 노상태입니다. 제4장 바이오 테라피와 훈련, 제5장 바이오 테라피와 식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바이오 테라피와 훈련입니다. 27번째 질문, 튜브 훈련이란 무엇인가요? 튜브 훈련은 교합력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개교와 불안정 교합을 개선하는 훈련입니다. 단, 깨묻는 훈련의 기본은 식사입니다. 튜브 훈련은 식사를 돕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씹는 것이 필요한가요? 튜브를 꽉 씹는 것으로 치근망을 통해서 치조골에 자극이 가게 됩니다. 제2차 성장기에 앞골이 성장하는데 안면의 주요 성장점은 중안면입니다. 치조돌개 발육은 성장기 중안면 발육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환자의 눈앞에서 아가면 모형으로부터 중절치를 빼냅니다. 그리고 환자의 얼굴에 중절치를 가까이 대면 치근이 의외로 길고 코 하반까지 있는 것에 치아 뿌리가 이렇게 길군요 라고 환자도 보호자도 놀랍니다. 포인트는 실제로 치근을 환자의 얼굴에 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치료를 받는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치아의 움직임을 확인하는데요. 튜브의 유무에 따라 치아에 가해지는 자극의 비교를 환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체험시킵니다. 전치가 진동하는 자극이 앞골과 치근막에 자극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씹는 근육의 확인입니다. 하악각에 3개의 손가락을 대고 쉽게 하면 마세터 머슬의 근육이 부푸는 것을 손가락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체험시키면서 씹는 것이 얼굴의 운동임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디로 씹는가입니다. 훈련은 주로 전치와 구치 두 가지로 나누어 지도합니다. 총생, 개교, 하악의 후퇴의 개선, 교환기 맹출 중인 치아 자극, 교합 긴밀화 등 증례에 맞게 어느 부위로 깨물어야 되는지를 진단해서 환자에게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 훈련 시간과 노력입니다. 환자에게는 식사할 때 잘 씹는 것이 기본이고 투부 훈련은 보조적인 것이라고 지도합니다. 도구를 사용한 훈련은 지치지 않게 3분 정도 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PPT 슬라이드에서 사용하는 튜브처럼 링 형태입니다. 단,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개교 치아와 교합이 얕은 치아는 튜브를 접어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튜브 훈련은 특정 환자에게 금기입니다. 특히 치료 초기에 반대교합 환자에게는 금기입니다. 씹으면 하악이 오히려 앞으로 나오는 습관이 있는 아이가 하면 턱을 내미는 근력과 습관을 조성하게 됩니다. 또한 심한 교차와 교합 아이도 삐뚤빼뚤한 치아 배열이 굳어질 수 있어서 권하지 않습니다. 장치로 교합 관계가 정상으로 근접했을 때 훈련을 할지 하지 않을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증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진 시에는 전치부 개교와 잘못된 연화 습관이 있습니다. 튜브 훈련과 껌 훈련을 지도하였습니다. 우선 튜브 훈련을 지도하였습니다. 훈련 개시 12개월 후 개교의 개선이 보입니다. 튜브는 두 번 접지 않고 그냥 전치로 깨물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8번째 질문입니다. 바이오 테라피로 하는 입체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부정교합과 구강 주위 근육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초진은 물론 치료 중에도 환자의 얼굴과 입모양을 끊임없이 관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전체를 관찰하고 부분적으로는 입술의 용과 입술의 형태, 입술의 건조, 하악의 긴장 등을 관찰합니다. 전체적으로 근력이 없다면 눈이 처지고 입꼬리가 내려가며 얼굴 근육에 긴장감이 없습니다.
바이오테라피로 하는 입체조에 아이우베 체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환자에게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잠깐 동안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매일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즈아키 아마이 선생님이 개발한 이 체조는 구강수의 근육의 단련을 통한 비호흡의 촉진을 위해서 시행됩니다. 내과적으로는 구호흡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치아 배열만이 아니라 많은 영향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잠깐씩 체조를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 근육은 대사되어 장기간의 자극이 지속됩니다. 입의 체조는 보조적인 것으로 역시 기본적인 것은 식사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1회 15에서 30분의 식사를 1일 3회 한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양의 운동입니다. 환자에게는 식사의 질과 내용을 잘 생각하도록 하여 반드시 매일의 식사를 잘 하도록 조언을 해줍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아, 이, 우, 배에 따른 입모양 및 혀의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체조 전과 체조 후에 경부와 두부까지 훈련의 자극이 있다는 것을 열 방사선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9번째 질문, 저위설에는 어떤 훈련이 효과적인가요? 입을 다물고 있을 때에는 혀등이 구개에 가볍게 닿고 있는 상태가 정상적인 혀의 자세입니다. 항상 구개와 혀 사이에 공간이 있고 하악의 혀가 딱 맞닿아 있는 상태를 저위설이라고 합니다. 입이 멍하게 벌어져 있는 어린이는 우선 저위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교합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도 혀가 떨어져 들어가 하악 전치를 앞으로 밀기도 합니다. 저위설의 진단은 문진으로도 할 수 있지만 반대교합과 멍하게 입을 벌리고 있는 경우는 특히 주의해서 체크합니다. 치아의 아픔과 설소된 단축증의 유무도 확인합니다. 저위설과 함께 이상연화의 확인도 함께 시행합니다. 이는 특히 개교가 있는 아이에게 많이 보입니다. 훈련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를 면으로 구개에 붙이는 훈련입니다. 평상시에 혀가 구개에 붙어 있지 않은 어린이들은 혀를 올리는 감각을 모릅니다. 혀를 튕겨서 소리낼 때 소리내기 직전에 멈춘다는 느낌으로 혀가 구개에 딱 붙이고 있는 상태를 가능한 유지하도록 지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터치 스틱입니다. 혀를 스팟에 붙이고 바른 자세 위를 촉진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세 번째로는 껌 훈련입니다. 혀의 움직임이 한눈에 보여서 환자 자신이 결과를 이해하기 쉽고 동기 유발을 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오랄 아카데미 올리미입니다. 저위설을 개선하기 위한 훈련 도구입니다. 저위설은 움직이기 쉬운 혀를 들어올릴 때 혀의 앞부분만 들어올리고 혀의 뒷부분은 움직임이 나쁘다는 특징을 많이 보입니다. 혀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은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들어올리는 훈련과 의식 개선에는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부가적으로 저위설을 진단할 때 자세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종교합은 호흡과 자세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의 훈련만이 아닌 머리 위치와 자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혀는 발음, 저작, 호흡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쉽지 않은 구강 내에서 움직이는 기관입니다. 혀와 입술, 뺨과 구강 주위 근육의 불균형이 치열 부정을 야기합니다. 그러나 혀를 훈련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교합은 유전적인 것을 포함하기에 복합적인 요인이 함께 만드는 현상입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증과 개선을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30번째 질문, 반대교합에는 어떤 훈련이 좋은가요?입니다. 첫 번째, 치료 개시부터 권하고 싶은 훈련입니다. 턱이 앞으로 나오는 습관, 턱을 앞으로 내미는 계기를 수정하는 훈련을 중심으로 시행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혀의 위치 확인과 개선입니다. 저위설과 혀 내밀기 습관이 있다면 혀 훈련을 해서 안정 시에도 연화 시에도 혀와
스팟을 의식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다음으로 립실, 입술 다물기를 철저하게 지도합니다. 가능하면 자세와 앉는 방법부터 몸의 균형을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반대교합의 전치관계가 개선되면 시작하는 훈련입니다. 반대교합은 총생의 개선 지도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총생에는 치아에 대한 자극, 튜브 훈련, 식사 시에 앞니로 깨물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교합에는 적극적으로 씹으면 오히려 턱이 앞으로 나가는 근육과 습관을 조장해서 교합 관계가 악화됩니다. 바른 피계 관계가 개선되면 씹는 훈련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일상에서 턱이 앞으로 나오는 습관이 있는 경우, 첫 번째, 멍하게 있을 때 입 벌리기와 함께 하악과 하순이 튀어나옵니다. 두 번째, 물과 음식을 입에 머금고 있을 때 하악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울고 있을 때 소리를 내면서 다물기 때문에 하악이 앞으로 나오기 쉽습니다. 네 번째, 웃고 있을 때 입 근육보다 하악의 근육이 강하면 하악이 나오게 됩니다. 31번째 질문, 개교에는 어떤 훈련이 좋은가요?입니다. 상하 치열은 맹출 도중에는 일시적으로 전치부에 공간이 보입니다. 그런데 맹출 후에도 상하 치열이 맞물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연령의 경우에는 악습관과 전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과 검사로 원인을 확인하고 기록해서 남겨둡니다. 손가락 빨기 등은 안정감을 구하는 것이 원인으로 습관화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3세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훈련 첫 번째로 혀 훈련이 있습니다. 혀 습관이 있으면 입을 다물고 있어도 연화할 때 혀가 앞으로 누릅니다. 바른 연화를 하기 위해서는 스팟에 혀를 대고 삼키는 훈련, 껌에 의한 훈련, 혀를 전체적으로 들어올리는 훈련 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씹는 훈련이 있습니다. 심한 개교를 훈련만으로 치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치료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씹는 훈련을 합니다. 공간이 크면서 빨리 씹고 싶다면 튜브를 두 겹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기본 훈련은 식사이기 때문에 우선 식사 지도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장치와의 병용입니다. 훈련은 의식하고 있을 때에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의식시키기 위해서 가철성 장치의 스팟 부분에 구멍을 뚫거나 무의식적으로 혀의 습관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텅 가드를 사용하거나 장치를 병용합니다. 그래도 개교가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되면 브라켓 장치와 같은 다른 방법을 모색합니다. 치열에 영향이 있는 혀의 움직임을 조기에 개선시키는 것이 개교에 효과적입니다. 치료 중에 악습관이 재발되는 경우도 있기에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재진 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2번째 질문, 개교는 바이오테라피만으로 치료하나요?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치열기에 있어서 개교는 손가락 빨기, 혀 습관, 이상 연화 습관 등의 불량 습관의 원인이 됩니다. 앞으로 골격성 개교로 이행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습관을 제거해야 합니다. 바이오테라피는 연령이 낮을수록 악습관의 개선과 기능의 회복이 효과적입니다. 유치열기, 혼합치열기, 영구치열기를 거치면서 혀 및 입술 훈련과 협 습관 방지 장치를 사용해서 악습관 제거를 행합니다. 하지만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습관은 개선되기 어려워지고 골격성 요인도 가해져서 치료가 복잡화되며 브라켓과 외과적 교정 치료를 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교 환자가 바이오테라피로 나을지 아닐지는 연령과 원인 그리고 바이오테라피에 대한 치료 자극을 가미해서 변화를 관찰하면서 치료법을 수시로 추가 및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증례를 바이오테라피만으로 치료하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증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세 6개월 여아로 습관적인 손가락 빨기와 위아래 치아가 다물어지지 않는다는 주소로 내보냈습니다.
습관적인 손가락 빨기를 굳은살은 보이지 않지만 엄지 손톱과 피부에 습관적인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연화를 할 때 또한 혀 돌출 습관이 보입니다. 손가락 빨기를 그만둔 지 4개월째 개교는 개선되었습니다. 절치 교환기 경과를 지켜보았습니다. 연구치 전치의 픽에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증례 두 번째입니다. 7.4세 여완으로 치아 배열이 신경 쓰인다는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개교와 혀 돌출 습관을 보여서 텅 가드가 있는 확대 장치와 튜브 훈련을 시행하였습니다. 6개월 후 개교는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돌출 습관이 아직 있어서 껌 훈련을 개시했습니다. 4개월 후에 혀 돌출 습관이 남아있어서 아직 텅 가드가 있는 장치를 사용하였고 그 후에 텅 가드가 없는 폐쇄형 장치로 바꾸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측방 치아 교환이 순조롭습니다. 피계도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증례를 보겠습니다. 혼합 치열기 바이오테라피와 확대 장치로 개선을 한 케이스입니다. 8.4세 여완으로 마찬가지로 치아 배열이 신경 쓰인다는 주소로 내어놨습니다. 혀 습관은 따로 보이지 않아서 텅가드 없는 확대 장치를 상하하게 장착하였습니다. 바이오테라피는 전치의 절단 운동과 입술의 폐쇄를 위해서 입술 스틱을 지도하였습니다. 4개월 후 혀 습관 예방을 위해서 껌 훈련을 개시하였습니다. 껌의 형태는 구개로 약간 움직이는 것으로 혀의 압력이 아직은 약하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 훈련을 지도하였습니다. 1년 2개월 후 총생과 개교가 개선되었고 상하 폐쇄형 장치로 바꾸었습니다. 측절치의 치축이 좋지 않아서 절단 운동을 계속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연화할 때 껌의 위치가 현재의 구개 쪽으로 움직입니다. 혀의 압력과 연화 시 혀의 움직임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증례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혼합치열기 브라켓으로 개선을 한 케이스입니다. 6.3세 여완으로 앞니가 날 자리가 없다는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제일 왼쪽 그림 초진 시 조기의 확대 장치와 바이오테라피로 치료를 합니다. 중간 그림 12세 10개월에 개교의 개선이 보이지 않아서 브라켓을 이용한 치료로 이행됩니다. 가장 오른쪽 그림 14세 1개월 악한곰으로 개교를 개선하는 중입니다. 33번째 질문, 훈련은 가철식 장치를 낀 채로 하나요? 입니다. 기본적으로 바이오테라피는 가철식 장치를 빼고 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거나 입을 다무는 등의 악습관을 개선하는 경우는 가철식 장치를 낀 채로 할 수 있지만 튜브와 껌 훈련 등 구강 내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바이오테라피 훈련의 경우는 가철식 장치를 빼는 것이 좋습니다. 가철식 장치는 하루에 14시간 이상 구강 내에서 장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만 역으로 10시간 빼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사와 훈련 시간을 빼고도 충분한 장착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34번째 질문, 환자에게 지시한 훈련이 지속되지 않을 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면 좋은가요? 입니다. 첫 번째로 훈련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훈련 변경은 환자가 신선한 기분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훈련을 습관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원에서는 환자에게 달력을 주고 가철식 장치 시간과 훈련 등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매일 기록을 하는 습관이 훈련의 지속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로 훈련의 시간과 타이밍을 상담하는 것입니다.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시간과 타이밍을 환자와 말해보는 것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훈련의 타이밍은 가철식 장치에 나사를 돌릴 때나 휴대폰 알람 기능을 이용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 외에 매일 하는 것, 예를 들어 양치질, 텔레비전 보기, 게임 등
정하면 습관화하기가 쉬워집니다. 그 외에 습관화 법칙으로서 하고 싶지 않은 것과 관련짓기보다는 오히려 하고 싶은 것과 관련시키는 것이 습관화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게임기와 입술 스틱을 관련 지어 놓으면 아이는 게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입술 스틱을 사용하고 습관화되기 쉬워집니다. 바이오 테라피는 환자 자신이 좋아지고 싶다는 기분에 따라 동기부여가 됩니다. 바이오 테라피를 포함한 가철식 교정 치료는 환자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의지가 없다면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의욕이 없고 치료가 진행되지 않고 정체되는 경우,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는 중단, 의뢰, 치료법의 변경 등 상담이 필요합니다. 35번째 질문, 훈련과 식사 지도,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하나요? 훈련과 식사는 기본적으로 병용하는 것입니다. 식사 지도는 대부분 모든 환자에게 시행하며 훈련은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도합니다. 생리학자 카와무라 선생님은 생리학적 관점에서 플라스틱 기계를 입에 넣는 훈련을 해서 그 훈련 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매일 3회 식사할 때 잘 씹는 것이 가장 생리적이고 자연스러운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성인이 하루에 섭취하는 음식물은 2.5kg 정도입니다. 그것을 1년으로 환산하면 약 1톤입니다. 그 양이 10cm 이내에 불과한 구강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식사에 있어서 구강이 기능이 담당하는 움직임과 그 영향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테라피는 지속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 훈련은 1회 약 10분 정도입니다. 다만 식사는 1회 30분에 걸린다면 아침, 점심, 저녁 합계는 90분이 됩니다. 총 시간도 식사가 많지만 훈련은 잊어도 식사를 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 식사 시간도 훈련이라는 의식을 갖는다면 효과적이라고 보호자에게 설명합니다. 또한 바이오테라피는 총생 등의 치열 부종이 일어난 다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 부종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적인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훈련이 어려운 저연령 아동은 우선 식사 지도를 합니다. 손으로 먹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전치를 사용한 식사를 시키는 것은 자연적인 교합, 발달을 촉진합니다. 36번째 질문, 여러 가지 훈련 중에 무엇을 우선해야 하나요? 왜 이런 치열이 되었을까? 어째서 이런 습관과 훈련이 필요한 기능 부족이 되었을까? 그 원인을 찾는 것도 치료의 하나입니다. 또한 식사 지도는 모든 환자에게 해야 하지만 증상에 따라서는 지도 타이밍을 잡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교합 소화에 있어서는 절치의 절단 운동을 지도하면 사학 전치의 전방 성장에 동반한 하악체가 더 전방으로 이동하기 쉬워집니다. 그 때문에 전치부 반대교합의 경우는 개선할 때까지 절단 운동을 중심으로 한 식사 지도는 하지 않습니다. 전치부가 개선되면 처음으로 식사 지도를 시행합니다. 튜브 훈련이 필요해지는 경우도 반대교합이 개선되면 시행합니다. 절단교합 시에는 필요하다면 튜브를 아래로 넣어서 가능한 하악체가 전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증례를 보시겠습니다. 7.4세 여완으로 전치의 반대교합을 주소로 내보냈습니다. 장치 치료를 개시하여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피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전치의 절단 운동을 지시하였습니다. 그 후에 안모도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이오 테라피와 식사입니다. 37번째 질문, 구체적인 식사 지도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입니다. 첫 번째, 바른 자세로 식사를 합니다. 식사 중 아이의 발이 바닥에 닿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아이의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자세가 나빠지고 씹는데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몸은 불안정해지고 새우등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식사 시에 무릎을 90도 정도 굽혀지고 발바닥이 확실히 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발바닥이 닿지 않는다면 오히려 무릎을 꿇고 앉아도 좋습니다. 두 번째, 식사 재료의 선택입니다.
단단한 것, 섬유질이 풍부한 것, 씹는 맛이 있는 것, 예를 들어 야채와 고기 등을 자주 먹도록 권합니다. 씹는 횟수를 늘리기 위해 식재료는 자르지 말고 식감이 살아있도록 너무 끓이지 않고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의 폭보다 약간 큰 정도의 크기가 전치부의 저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치아에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으며 전치부터 구치까지 기능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단단하기만 한 음식보다는 섬유질이 풍부한 것, 씹는 맛이 좋은 것을 섭취하여 치아의 기능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전치로 자르기입니다. 작게 잘려진 식재료와 부드러운 식사로 전치를 사용하지 않는 식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악 전치는 물고 자르기 위한 치아로 사악 전치의 뿌리는 길고 코 바로 아래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전치로 씹는 것을 통해서 사악골에 씹는 자극이 전달되어 사악이 성장하고 얼굴이 변해갑니다. 아래 사진은 앞니로 씹기만으로 3개월 만에 입모양뿐만 아니라 눈과 코도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굴의 70%가 상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치를 사용하는 것은 상악골의 발육과 입 주위 근육 발달을 유도합니다. 즉, 전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악골에 충분한 성장 자극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입에 먹기 어려운 크기, 예를 들어 뼈가 붙은 고기, 삼각김밥, 사과 4분의 1 조각 등 한 가지는 전치로 물어 먹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합니다. 네 번째, 식탁에서 물과 차를 치웁니다. 수분을 섭취하면서 먹으면 씹지 않고 삼키거나 흘려 넣어서 씹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수분이 없더라도 씹는 자극에 의해 타액이 많이 나오므로 음식을 삼키는 데에는 요리의 수분과 타액만으로 충분합니다. 물과 차와 같은 마실 것을 주려면 식전이나 식후에 줍니다. 아이가 식사 중 물을 마시고 싶어 한다면 스스로 부엌에 가서 마시도록 습관을 들입니다. 물을 식탁에 두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15분 이상을 리드미컬하게 씹기입니다. 식사는 운동입니다. 오래오래 꼭꼭 씹어 먹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의 90%가 식사 시간이 15분 이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 시간은 15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TV를 보면서 질질 식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식사에는 저작 운동의 리듬이 중요하며 씹는 맛이 있는 식재료를 통해 지근하게 씹는 리듬을 기억시키도록 합니다. 이상 5가지에 대해 중심적으로 지도하며 식사 환경에 재검토를 해주는 것은 아이의 바른 성장을 촉진하며 발육 자극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전치를 사용하여 사악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입 모양뿐만 아니라 눈과 코도 변합니다. 38번째 질문, 보호자가 아이는 잘 씹는다고 말하며 식사에 관심이 없는 경우 어떻게 설명해야 좋은가요? 첫 번째, 턱 성장과 발육입니다. 6세 아동의 상하악골은 성인 크기의 80%입니다. 이 시기에 치아 교환과 함께 치아 사용을 확실히 하지 않는다면 턱의 적절한 발육이 어렵습니다. 치열이 나빠지는 원인의 대부분은 6세까지의 턱 성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장 시기에 치아를 바르게 사용하고 확실히 씹으면 턱이 바르게 성장하고 치아는 바르게 배열되며 바른 교합을 획득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설명합니다. 왼쪽 사진의 아동의 얼굴 성장은 어떻습니까? 입술이 멍하게 벌어져 있거나 시옷자 입술이 되어 있지 않나요? 턱에 호두 모양으로 주름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눈이 처져 있고 눈 밑 주름이 있습니다. 정면에서 볼 때는 콧구멍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얼굴의 아이는 확실히 씹지 않고 입술 주위 근육이 자극되지 않아서 본래의 얼굴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전치를 사용해서 씹으면 입을 움직이는 것으로 고련근과 얼굴 표정근이 활성화되어 얼굴이 바르게 성장합니다. 바르게 씹는 것은 치열만이 아닌 얼굴의 성장에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왜 얼굴 성장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보호자와 함께 생각해 본다면
바르게 씹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검사 결과를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T스캔이나 사진의 오클루저와 같은 검사를 통해서 어디를 씹고 어디를 씹지 않는지를 수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전후 균형은 나쁘지 않은지, 좌후 균형은 나쁘지 않은지 등을 데이터로 보여준다면 보호자도 납득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장비가 없다면 환자와 보호자가 교근을 만져보게 해 교근에 힘이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확인시키고 자각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자가 납득하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 접근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정치료를 설명할 때 환자와 보호자가 자신의 치열에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면 갑작스러운 치료법의 설명을 환자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치열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치료법보다 우선 원인을 생각하는 것, 그렇게 하면 보호자도 환자 본인도 납득해서 받아들이기가 쉬워집니다. 39번째 질문, 식사란 균형적인 영양 공급인가요? 입니다. 가철성 치료에 있어 식사란 다른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양 균형만이 아니라 확실히 씹어서 식사를 하는 것, 바른 식사 방법은 바른 얼굴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을 위한 식생활, 식사 환경의 재검토, 악습관의 개선이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바르게 먹기 위한 식사, 그 첫걸음은 씹는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음식이 증가하고 저장량이 감소하는 현대인의 식사에서는 바르게 씹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과 차 등 수분을 섭취하면서 먹으면 잘 씹지 않고 부어 넣는 경우가 많아지고 당연히 씹는 횟수는 줄어듭니다. 현대인의 저작 횟수는 고대인의 6분의 1이며 1900년대 초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연식 문화에서 바르게 씹기 위해서는 우선 식사 환경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0번째 질문, 바이오 테라피의 적절한 조리법은?입니다. 첫 번째로 식재료에 칼을 댄 횟수를 줄입니다. 손을 대어 아이들이 먹기 쉽게 요리하지 말고 엄마가 손대지 않은 요리를 해줍니다. 엄마가 작게 자르면 작게 자를수록 아이들은 스스로 전치와 어금니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입보다 큰 폭으로 주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잘라 보십시오. 두 번째로 입안에서 녹는 요리도 맛있지만 씹을 것이 남도록 익히는 시간을 지금보다 약간 짧게 하십시오. 세 번째로 전치와 어금니를 모두 치우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식사가 아이들의 턱과 얼굴을 성장시키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많은 요리책과 여러 가지 야채, 귀한 식재료를 슈퍼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새로운 요리를 도전하는 것은 아이들의 미각 성장에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들과 함께 주방에서 요리를 함께 하여 만들어 먹는 기쁨을 느끼고 먹는 것에 감사하는 기분도 생기게 됩니다. 함께 음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41번째 질문, 환자에게 추천하는 식사 관련 책은입니다. 첫 번째로 보호자에 대한 접근입니다. 체어사이드에서 보호자에게 지도에 할애할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소책자와 식사 관련 책 등을 읽도록 합니다. 체어사이드에서 설명을 다 할 수 없는 내용이 담긴 책의 소개는 환자의 이해를 돕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보호자, 특히 어머니가 매일 만드는 식사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가정에서의 식사 환경과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교정 치료가 시작되기 때문에 보호자의 의식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잘 씹는 일요일의 식사 1권과 2권을 이 책의 저자가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것을 읽고 실천하기 쉽도록 책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아이에 대한 접근입니다. 스스로 치아와 식사에 관심을 갖도록 구성된 책은 읽을거리로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식사와 요리에 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 잘 씹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재미있게 식사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